하퍼생화학 교재의 7장에서 효소의 작용 기전을, 그리고 9장에서 효소의 활성 조절을 배우겠습니다. 효소의 작용 기전과 효소의 조절을 이제 효소의 이용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요. 효소가 질병 치료의 타깃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 수 있는지, 효소를 질병의 진단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 교재 7장에 있는 효소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성과 4가지입니다. 1번,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효소의 기능과 역할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효소의 특징을 이해하고 효소의 작용 기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학습 성과는 효소는 보조인자라는 것이 있어야 효소의 활성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보조인자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면서 효소에 영향을 주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학습 성과는 효소에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이름을 보고 우리가 효소의 기능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성과 말씀드린 대로 효소의 중요성을 기능 및 역할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소의 개요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문장씩 같이 읽어보면 효소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대사의 화학 반응을 촉매하고 조절하는 고분자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대사라고 했지만 거의 모든 대사가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효소는 촉매를 한다라고 쓰여져 있죠. 촉매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자신은 변화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일이 촉매입니다. 혹은 이러한 일을 하는 물질이 촉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오면 효소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을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게 해주는 물질이 되겠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효소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만 하는 촉매가 되겠습니다. 효소는 여기 써놓은 대로 고분자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생체 분자들은 고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고분자를 구성하는 모노머, 단랑체가 고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분자에 대한, 생체 분자의 고분자에 대한 개념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소가 매개하는 반응은 가장 특이적인 내용이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이성이라 함은 자물쇠와 열쇠처럼 하나의 자물쇠에 단 하나의 키가 맞는 것처럼 효소는 단 하나의 기질과 반응해서 특정 화학 반응을 매개합니다. 이러한 특이성은 특정 기질에 대한 친화력과 효소의 기질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촉매, 화학 반응을 빠르게 매개하도록 하는 이 효소는, 이 촉매를 위해서 효소는 일반산 염기, 금속이온, 공유결합 등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효소가 촉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효소가 할 수 있는 일이 활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불활성도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러한 효소의 활성, 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되는 일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생체 분자, 즉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세포 내에 있는 내인성 분자 혹은 세포 밖에, 우리 몸 밖에 있는 화합물에 의해서 효소의 구조가 변화되고 효소의 기능이 변합니다. 이 기능이 변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활성의 변화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효소가 아까 말씀드린 생체 분자나 외부에 있는 이 화합물에 의해서 네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먼저 양이 많아지는 합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이 줄어드는 분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체 분자와 화합물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활성의 변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증가하거나 효소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즉 불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효소가 해야 될 일이 대사의 흐름을 조율을 하게 됩니다. 대사의 흐름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중요한 표현이 미세한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효소는 말씀드린 대로 특이성이 높고 굉장히 정교한 기전을 통해서 촉매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사를 매우 정교하게, 미세하게, 완벽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의 서론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한번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영어로 엔자임이죠. 효소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화학 반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화학 반응이 효소에 의해 매개됩니다. 아까 배운 촉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효소는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즉 화학 반응이 빨라지게 하도록 하는, 아까 배웠던 고분자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분자라고 한 것은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의 중합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분자라는 표현을 썼고, 효소는 여러 생체 물질들 중에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예외를 배우겠지만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고 일부는 RNA로도 효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RNA가 효소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다른 모든 촉매처럼 촉매 반응에 의해 소모되지 않고 이 반응들의 평형을 변화시키지도 않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면 비효소 촉매 반응, 즉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과 비교해서 효소가 매개하는 반응은 반응 속도가 10의 6승에서 20배나 빠릅니다.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효소에 의해서 증가하는 거죠. 또한 효소는 성능, 아까 말씀드린 이 반응 속도를 10의 6승에서 20배나 빨라지게 하는 게 이 좋은 성능을 보여준 예가 되겠죠. 그리고 반응의 특이성에서도 다른 어떤 촉매나 화학물질보다 뛰어나다. 아까 특이성의 예로 열쇠와 자물쇠의 예를 말씀을 드렸죠. 효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장점 중에 하나가 단 하나의, 자물쇠로 따지면 하나의 키하고만 결합을 한다. 나중에 왜 이런 특이성이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할 때 어떤 장점이 있나? 아까 배운 그 내용에서는 정교한 조정도 이러한 특이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소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에너지 전환, 생체 분자의 합성 및 분해 등 약 4,000개의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고 조절한다. 이 4,000개라고 썼지만 사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아까 말씀드린 거의 모든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 일어나는 4,000개 내지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을 촉매하고 조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만약 효소가 변성, 디내추레이션, 우리가 일반 생물학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효소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높은 온도 등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고분자 단백질은 아미노산 등의 모노모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효소가, 즉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면 아미노산 등의 모노모로 파괴된다, 분해가 되게 되겠죠. 또는 효소의 고유한 촉매 활성이 파괴된다. 이것도 원인은 변성, pH 변화 등 어쨌든 단백질이 변화하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촉매 활성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촉매는 또 지겹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반응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그런 물질 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변성이나 촉매 활성의 파괴에 의해서 효소가 세포 내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백질의, 즉 효소의 1차, 2차, 3차, 4차 구조에 변형이 왔기 때문에 효소의 활성이, 효소의 촉매 활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대로 하면 효소는 1차, 2차, 3차, 4차 구조를 온전하게 보존해야지만 원래 고유의 기능인 촉매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세한 어떤 변화에 의해서, 즉 미세한 변화인 1차 구조의 변화 혹은 2차 구조의 변화, 3차 구조의 변화, 4차 구조의 변화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더라도 효소의 활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말씀드린 특이성이 되겠죠. 우리가 자물쇠에 키를 넣어서 열어야 되는데 키에 미세한 흠이 생겨도 그 자물쇠에 맞지 않게 되는 거랑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소인 단백질의 1차 구조에도 살짝만 변화가 생겨도 기질인, 아까 그 열쇠에 해당하는 기질이 자물쇠에 해당하는 효소에 결합을 할 수 없어서, 바인딩을 할 수 없어서 기질이 생성물로 바뀌는 그 촉매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배우고 있는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왜 구분자냐면 아미노산들이 중합하여서 단백질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로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모노머, 한국말로 단량체라고 부르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효소, 즉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들의 합이기 때문에 폴리머, 중합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아미노산이 모노머고 단백질이 중합체인 것처럼 탄수화물이 폴리머고, 그리고 탄수화물 구성하는 당들이 모노머가 되겠죠. 그리고 RNA와 DNA 같은 핵산이 중합체일 것이며 RNA와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또 모노머가 되겠죠. 단백질로 구성된 효소의 활성이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효소, 즉 단백질의 1차, 2차, 3차 구조의 온전한 보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차 구조란 뭐냐면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배운 것처럼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하나의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배열되는 것을 상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아미노산이 있다고 했을 때 1, 2, 3, 4, 5, 6, 7, 8, 7, 8, 13, 16, 14 이런 순서대로 배열의 순서가, 즉 아미노산의 1차적인 배열 순서가 1차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소, 즉 단백질의 2차 구조란 앞서 배운 단백질의 1차 구조가 일정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2차 구조라고 합니다. 어떤 입체 구조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1번이 알파나선, 알파 헬릭스, 이렇게 알파나선 구조가 있고, 두 번째가 베타 병풍, 베타 CC 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병풍을 잘 볼 일 없지만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벽에 세워두는 것이 병풍이죠. 이러한 병풍 모양. 화학 구조를 보면 H본드가 보이고, 이러한 펩타이드 간의 결합을 당연히 펩타이드 본드라고 하겠죠. 앞선 슬라이드에서 배운 이런 입체적인 모양, 자세히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알파 헬릭스,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베타 병풍 구조가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녹색의 무정형의 구조들이 보입니다. 알파 나선 혹은 베타 병풍 등 2차 구조를 잇는 무정형의 구조를 우리는 루프라고 하죠. 그래서 2차 구조의 모양을, 우리가 이제 효소의 모양을 앞으로 배울 건데 알파 헬릭스, 베타씰, 그리고
루프 요 세 가지를 우리가 2차 구조 내지는 3차 구조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모양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소, 즉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서 배운 2차 구조, 알파 헬릭스, 베타식 구조로 어느 정도 부분적인 구조를 형성한 후 2차 구조까지는 부분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차 구조는 완전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러한 표현의 차이는 뉘앙스는 이런 3차 구조를 이루어야지만 효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4차 구조도 있지만 기능을 하는 어떤 최소한의 단위는 3차원 구조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2차 구조에 단백질 접힘, 즉 폴딩이 있어야지만 3차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효소에 결합한 어떤 물질을 이렇게 도식화하고 있고 이러한 3차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 그루브나 홈이 특정 물질이 결합하는 어피니티에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단백질 4차 구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는 실제로 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죠. 앞서 배운 3차 구조가 2개 이상이 합쳐져서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분자 구조가 4차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각각 다른 레고 블록의 조립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모노머, 폴리머 설명을 할 때 레고라는 표현을 까먹고 안 했는데 레고 블록 하나가 아미노산이라고 했을 때 그것들의 결합이 소위 1차 구조가 되겠죠. 그것들을 합쳐서 어떤 집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집이 3차 구조가 되겠고 그런 3차 구조 두 덩어리, 집 두 덩어리를 합친 게, 즉 각각 다른 레고 블록 간의 조립이 4차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보이는 효소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배울 효소의 구체적인 모양들은 3차다, 2차다, 여기 보시는 알파 헬릭스다, 베타식 구조다, 그리고 루프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효소의 구조에 대해서 봤고 다시 효소로 돌아와서 효소의 정의를 세 가지 문장, 표현으로 반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란 무엇이냐? 아까 배웠던 폴리머가 나오죠. 아미노산의 중합체, 즉 생물학적 폴리머이며 하는 일이 뭐다? 무엇을 촉매하는데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생물학적 중합체가 효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효소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단백질, 그리고 일부는 RNA가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효소 역할을 하는 RNA를 특별히 라이보자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촉매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촉매란 자신은 변하지 않고 물질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해주는 물질 또는 그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빨라지게 해주는 촉매를 정촉매라고 하고 느리게 해주는 촉매를 부촉매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촉매인 효소는 부촉매의 역할을 하진 않고 무조건 정촉매, 즉 빨라지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효소의 정의는 나름 가장 의미를 잘 전달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빨간색 박스를 했습니다. 화학 반응이 쉽게 빠르게 일어나게 하는 생체 내 촉매가 효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효소는 단백질로 오랜 시간 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RNA도 효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이거의 기능이 알려지면서 이름을 붙인 게 라이보자임이 되겠습니다. 1982년까지 모든 세포 내 생물학적 촉매는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 효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982년도에 토마스 책이라고 하는 콜로라도 대학의 교수가 RNA 분자가 세포 내의 촉매 작용을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고 이를 증명을 해서 1989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RNA도 촉매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단한 예로, 재미있는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는 이 실험실에서 여러분도 뭐 중고등학교 아니면 건양대 와서도 실험을 어느 정도 했었죠. 이런 실험실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효소 같은 단백질을 모노머인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야 되는 그런 실험을 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1번, 진한 염산을 단백질에 첨가를 해야지만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두 번째 실험 조건은 100도씨 이상의 고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런 반응이 24시간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즉 실험실에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1번 염산이 필요하고 2번 100도씨 이상으로 끓여야 되고 3번 24시간의 반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여러분의 몸은 100도씨가 아니라 대략 37도씨에서, 즉 체온의 범위에서 24시간이 아니라 단 몇 시간으로, 그리고 염산이 필요 없이 단백질이 완전히 위에서 말한 이 조건들보다 더 완벽하게 아미노산으로 우리 생체 내에서는 분해가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배우고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효소는 생체 내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효율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소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효소가 없다면 우리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온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즉 37도 정도의 체온이 화학 반응에 절대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 100도씨도 아니라 400도씨 이상으로 높여야지만 화학 반응이 진행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재밌는 예로 오븐 안에 들어가서 400도씨가 되도록 기다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되죠. 따라서 효소가 없으면 우리는 생활할 수 없다. 효소가 굉장히 우리 몸에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효소의 기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또 관련된 중요한 정의, 개념이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되겠고, 이게 어떻게 효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응 분자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ATP가 물과 반응해서 ADP와 인산으로 유리가 될 때 자유에너지가 변화하고, 그리고 위에서 본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넘어야 할 에너지의 장벽으로,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언덕처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에너지 장벽이 높으면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고, 에너지 장벽이 낮으면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활성화 에너지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와 무슨 관련이 있냐? 효소를 활성화 에너지로 특성을 말해보면, 화학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는데 효소는 생물체 내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TP가 물과 반응해서 ADP로 분해될 때 요만큼의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고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효소의 기능을 봤는데 좀 더 큰 개념의 거시적인 개념의 효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볼 것인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생화학 반응을 효소가 촉매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배웠습니다. 효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먹어서 얻는 이 영양소를 효소가 분해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 몸에 공급을 하고 케미컬 빌딩 블록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에너지는 어디에 사용되냐? 세포가 이동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등의 이러한 신경계의 기능에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마우스를 움직인다든지 자판을 치는 등의 근육을 수축할 때도 영양소가 분해돼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러한 일들에 파워를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효소의 기능은 케미컬 빌딩 블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 빌딩 블록은 우리가 앞서 본 그 레고 하나의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생체 내 세포의 빌딩 블록을 조립을 해서 아미노산은 단백질로,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로, 그리고 이런 단백질이나 DNA들이 또 멤브레인과 함께 세포를 구성하고 티슈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뉴트리언트를 분해해서 즉 단백질을 먹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후에 그 아미노산을 다시 프로틴으로 만든다. 그때 분해된 뉴트리언트의 모노머가 케미컬 빌딩 블록이 되겠죠. 이러한 케미컬 빌딩 블록을 제공해주는, 만들어주는, 심지어 조립도 해주는 것이 지금 배우고 있는 효소가 되겠습니다.